빈소 안의 정적을 깨뜨리며 테이프에서 계속해서 노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호가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알겠어. 살아있을 때는 말할 용기가 없어서 죽어서야 고백하는 거니까. 정옥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민과 정수, 미영도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비밀이 있어. 노식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내가 젊을 적 저질렀던 외도 사실 너희들 중에 내 친자가 아닌 아이가 있어. 순간 빈소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상민이 눈을 크게 뜨며 녹음기를 바라보았어요. 상민아 미안하다. 너는 내 친자가 아니야. 상민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네 어머니는 혼자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상처받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의심하고 있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이미 내 아들로 키우고 있었으니까. 상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런 헛소리를 죽어서 남기다니! 상민이 소리를 지르며 빈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수가 급히 따라 나가며 형을 불렀지만 상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줄지어 선 단독주택가에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 대문 앞에 시든 국화 화분이 놓인 집에서 한정옥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73의 나이에도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깊게 펜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바닥으로 창틀을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날리자 작은 기침이 나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법무법인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혼 소송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박노식과의 마지막 법적 절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75세의 노식과는 거의 반세기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와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정옥 자신을 한 번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가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정옥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겨 찬장을 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큰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오던 습관 때문에 혼자가 된 지금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였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끓여놓고 밥상을 차리면서 정옥은 앞으로의 생활을 그려보았습니다. 이혼이 성사되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홀로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큰아들 상민이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손수 갖고 온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가지, 고추, 상추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정옥은 식사를 마친 후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는 일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혼자만의 작은 낙원이었죠. 할머니, 저희 언제 또 와요? 벽에 붙어 있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민이의 두 아이와 둘째의 딸, 그리고 막내딸의 아들까지 모두 4명의 손주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러 올 때면 집안이 떠들썩해지고 정옥도 덩달아 활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깐, 아이들이 돌아가면 다시 정적이 흘렀죠. 저녁 무렵 정옥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정옥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하고 텃밭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노식은 한 달 전부터 별거 상태였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가끔 이혼 서류 때문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옥도 그 편이 마음 편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정옥은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침대였지만 넓은 공간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은 법원에 가서 판결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정옥은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곧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죠. 정옥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정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 일정을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어요. 오늘로 마지막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기는 정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지 않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한정옥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침부터 보험이나 대출 관련 전화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연락드립니다. 남편분이신 박노식 씨께서 오늘 새벽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정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 맥박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박노식 씨께서 새벽 4시경 거주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오전 6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보니 부인분 성함이 나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옥은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혼 판결을 앞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강남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셔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혼을 앞두고 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엄마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상민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정옥은 병원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민은 곧바로 회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하겠다고 했죠.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도 연달아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으며 급히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정옥은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죽은 거야? 이혼 판결 나기 전에.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했어요. 평생 정옥을 괴롭혀온 남편이 마지막까지 정옥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떠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니 이미 상민이 와 있었어요. 평소 침착한 성격인 상민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기야 하겠니? 어떻게 된 거니, 이게? 정옥은 상민과 함께 영안실로 향했어요. 하얀 천에 덮인 노식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었죠. 죽어서도 날 이렇게 농락하는 거냐, 노식 씨.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살아생전 늘 찡그리고 있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 정수와 막내딸 미영도 차례로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일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빈소를 차릴 방을 배정받았어요. 어머니, 상주는 큰형이 하시는 거죠? 정수가 물어보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였으니 정옥이 상주 부인이 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빈소를 꾸미고 영정사진을 모시는 동안 정옥은 계속 허탈한 기분이었어요. 이혼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미망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의 사업 관계자들과 동네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어요. 정옥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인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는 척해야 하는 자신이 우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만 빈소에 남았을 때였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반세기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적막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정옥은 빈소 옆 의자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상민과 정수는 교대로 밤샘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상민이 영정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죠. 막내딸 미영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상민이 정옥에게 말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장례식장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빈소로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고인분께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택배요? 정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어보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접수되어서 오늘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받는 분이 박노식 씨로 되어 있고 장례식장 주소로 발송되었네요. 상민이 따라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커다란 택배 상자가 접수대에 놓여 있었어요. 상자 크기가 상당히 커서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였죠. 보낸 사람이 누구죠? 상민이 택배 송장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보낸 사람란에 박노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발송 일자는 노식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본인 앞으로 택배를 보냈다고요? 상민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빈소로 가져왔습니다. 정옥과 정수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노식 씨가 뭘 보낸 거야? 정옥이 중얼거리며 상자 위를 살펴보니 흰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고해성사다. 정옥, 그리고 우리 아이들아, 들어주길 바란다. 마이너스 노식.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고해성사라니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보내신 거죠? 정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일단 열어봅시다. 상민이 커터칼로 테이프를 뜯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카세트 테이프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미영이 아침 일찍 도착해서 상자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정옥은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해 보았어요. 1번 마이너스 정옥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프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니 2번 상민에게, 3번 정수에게, 4번 미영에게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총 10개 정도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남기신 건가 봐요. 미영이 말하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고해성사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일단 들어보자. 정옥이 결심을 하고 1번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노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생전 들었던 그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정호가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녹음으로 남긴다. 아마 내가 이걸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 외도도 했고 사업 실패로 집안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가족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정호가 나 사실 수십 년 전 사업 망했을 때 내 오빠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어. 그 빚 때문에 내 오빠가 목숨을 끊은 거야. 순간 빈소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죠. 뭐라고 하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15년 전에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옥은 오빠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에 남편이 연관되어 있었다니요. 엄마, 진정하세요. 상민이 놀라며 정옥을 부축했지만 정옥은 테이프에서 나오는 노식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빠한테서 빌린 돈은 5천만 원이었어. 그때로서는 큰 돈이었지.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결국 망하고 말았어. 오빠는 계속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계속 미뤘어. 그러다가 오빠 사업까지 어려워진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식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해서 말했어. 노식아, 나 이제 살 수가 없다.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 다음날 오빠는 세상을 떠났어. 정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평생 존경하고 의지했던 오빠의 죽음에 남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외삼촌을 죽게 만든 거예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자 정옥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빈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노식의 고백이 가져온 충격이 가족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의 정적을 깨뜨리며 테이프에서 계속해서 노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채 녹음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정호가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알겠어. 살아있을 때는 말할 용기가 없어서 죽어서야 고백하는 거니까. 정옥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민과 정수, 미영도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비밀이 있어. 노식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내가 젊을 적 저질렀던 외도 사실 너희들 중에 내 친자가 아닌 아이가 있어. 순간 빈소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상민이 눈을 크게 뜨며 녹음기를 바라보았어요. 상민아, 미안하다. 너는 내 친자가 아니야. 상민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는 혼자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상처받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의심하고 있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이미 내 아들로 키우고 있었으니까. 상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런 헛소리를 죽어서 남기다니. 상민이 소리를 지르며 빈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수가 급히 따라 나가며 형을 불렀지만 상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민아, 상민아. 미영도 놀라며 일어났지만 정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나 더 충격이 클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남편의 연이은 고백에 지쳐 있었거든요.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미영아, 너희들은 확실히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야. 하지만 상민이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평생 거짓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해서 말이야. 복도에서 상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가 형을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정우가,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나였어. 내가 바람을 피웠고, 그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그래서 생긴 일이야. 정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저지른 자신의 실수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정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딸의 위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빈소 입구로 조문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노식의 회사 동료였던 김 부장이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 부장이 인사를 했지만 빈소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정옥은 급히 테이프를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정옥이 겨우 인사말을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깊이 묻지 않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김 부장이 나간 후 정옥은 다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끝까지 무엇인지 들어야 했거든요. 이 모든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야.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거든. 복도에서 상민과 정수가 돌아왔어요. 상민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자. 상민이 억지로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상민아, 내가 내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덜한 건 아니야. 너를 키우면서 느꼈던 아버지로서의 감정은 진짜였어. 상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정우가 내 오빠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테이프가 끝나자 빈소는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충격을 소화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직 여러 개의 테이프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 테이프에는 상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상민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상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이번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형, 끝까지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형한테 따로 남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번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노식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족들을 더욱 큰 충격으로 몰아넣을 예정이었어요. 이번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식의 목소리는 1번 테이프보다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였거든요. 상민아, 아빠가 내게 가장 큰 거짓말을 했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다오. 너를 키우면서 느낀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진짜였어. 상민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귀는 테이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가 5살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나를 기억하니?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던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뿌듯했어. 그때 나는 확신했지.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야. 상민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어. 어머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 어쩌면 어머니도 확실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정옥이 몸서리쳤습니다. 그 시절에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이프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상민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사실 내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 내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빈소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미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옥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외로워했을 때 위로해준 사람은 오빠였어. 나는 바람을 피우느라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오빠에게서 따뜻함을 찾았던 것 같아. 상민이가 태어났을 때 오빠 얼굴을 많이 닮았거든. 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런 더러운 소리를. 외삼촌이 친아버지라고? 그럼 엄마는? 상민이 정옥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민아, 진정해. 정수가 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상민은 뿌리치며 빈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장례식장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 정수가 따라가려 했지만 정옥이 막았습니다. 나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연이은 충격으로 정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진실이 밝혀져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거든. 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이런 말씀들을 남기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노식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업하면서 빌린 돈들 사실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많이 남아있어.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보험금으로도 모자랄 거야. 정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약 3억 원 정도. 정호가, 미안해. 내가 이혼 후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구나. 정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제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빈소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소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다른 빈소 가족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정옥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가족들의 큰 목소리와 상민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들이 다른 조문객들에게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테이프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해. 노식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잖니. 그때 상민이 다시 빈소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것, 끝까지 가야죠. 상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3번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를 위한 메시지였어요. 정수야,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야. 성실하고 착하게 자랐거든. 하지만 너에게도 미안한 일이 있어. 정수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내가 대학생일 때 등록금이 모자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잖니? 사실 그때 내게 돈이 있었어. 하지만 다른 사업 투자에 써버렸지. 그 투자도 결국 실패했고 너에게 고생만 시켰구나.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 시절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빈소 밖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노식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박노식 씨 집안이 뭔가 이상하던데. 아까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더라고. 장례식장에서 웬 카세트 테이프 소리가 들리던데. 정옥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폭탄 같은 고백들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옥은 빈소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과 노식의 사업 관계자들이었는데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빈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 괜찮으세요? 이웃집 김 여사가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김 여사는 정옥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아까부터 빈소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일 없어요. 정옥이 서둘러 빈소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테이프 앞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러다가 소문이 더 퍼질 것 같은데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끼리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상민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인데 다른 곳에서 들을 이유가 없어요. 상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끝까지 알겠다는 의지였죠. 정옥은 4번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미영을 위한 메시지였어요. 미영아, 내 막내딸. 너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잖니. 그게 나는 참 고마웠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너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이 하나 있거든.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미영이 놀라며 입을 벌렸어요. 그런 적금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미영아, 너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내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 났던 거 기억하니?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던 사고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는데 나한테 와서 합의를 요구했어. 돈을 주면 음주 사실을 숨겨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돈을 받았어. 미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음주운전 은폐에 가담하셨다고요? 미안하다, 미영아. 그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 그 돈으로 내 병원비를 냈어. 하지만 그 운전자는 그 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다른 사람을 치여 죽게 만들었어.
미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빈소 밖에서 더 큰 소음이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뭐, 박노식 씨가 처남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아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갈 때 들렸어. 정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1번 테이프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큰일 났어요. 정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복도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오빠 빚 때문에 자살했다던데? 그럼 이혼 소송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전체가 노식 가족의 스캔들로 떠들썩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소장이 직접 빈소로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다른 고객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혹시 조용히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나간 후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미영이 제안했지만 상민이 반대했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봅시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잖아요. 정옥은 5번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가족 모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테이프인 것 같네. 테이프가 재생되자 노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녹음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아마 증오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테이프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줬으면 해.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빈소 밖에서는 여전히 소근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내가 나와 이혼하려 했던 것도 이해해. 나 같은 인간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거든.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어요.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노식의 마지막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부탁이 있어.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끼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아줘.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거든.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노식의 고백은 가족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의 소음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민은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미영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외삼촌이 큰형의 친아버지인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 아버지 말이 맞다면 말이지. 상민이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정말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건가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젊었을 때 실수했어.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비운 사이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앞섰어요. 그럼 외삼촌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모를 거야. 엄마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내가 태어났을 때 외삼촌이 너를 보고 놀라던 모습은 기억해. 상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고 그 외삼촌이 제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정수가 일어나서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그래도 우리는 형제잖아요.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정수 말이 맞아요. 미영도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는 평생 우리 오빠였어요. 그게 바뀔 이유는 없어요. 상민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 정수야, 미영아. 그때 정옥이 상자에서 마지막 테이프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정옥, 나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나 더 있네. 정옥은 망설였지만 결국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재생을 기다렸어요. 노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이전 테이프들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정호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 모든 고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 정옥은 눈을 감고 남편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외도도 했고 사업 실패로 가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지. 그리고 내 오빠 일까지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 하지만 정호가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너뿐이었어.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는 모두 일시적인 유혹이었지만 너에 대한 감정만은 진짜였어. 정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상민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옥아, 내가 죽으면 너는 자유로워져.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미안해. 테이프에서 노식이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녹음 당시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어. 우리 집 방 서랍 맨 아래칸에 숨겨뒀거든.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정옥이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 통장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아,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 내가 못한 것들을 너희들이 대신해줘. 테이프가 끝나자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수와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아버지의 죄를 엄마가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정옥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미영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상민과 정수도 함께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을 거예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정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들이 크지만 가족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밤이 더 깊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장례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빈소 옆 휴게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몸은 뻣뻣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지난 이틀 동안의 충격적인 고백들이 오히려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상민과 정수는 이미 일어나서 발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절차들을 점검하고 있었죠. 미영도 검은 상복을 단정히 입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욱은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복잡해. 하지만 전보다는 속이 시원한 것 같아. 그러게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들을 남겨주셔서 이상하게 후련해요.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차 앞에 모인 조문객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소동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노식을 아끼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에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50년 가까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좋은 기억도 있었고 나쁜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서 간단한 추도식을 마친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노식의 부재가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통장부터 찾아볼까요? 상민이 제안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따라와서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맨 아래칸에 낡은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요. 정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욱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잔고는 8천만 원 정도였어요. 노식이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어요. 미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문제도 있었지만 집을 팔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시죠?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분간은 여기서 살 거야.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정수가 말했고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네,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노식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테이프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노식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까? 분명 남편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외도도 했고 정욱의 오빠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고백에서 느낀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마당 한 구석의 작은 텃밭에서는 여전히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그 텃밭을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욱은 노식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그리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나누었어요. 그 과정에서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노식과 정욱은 젊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직 상처와 거짓말로 얼룩지기 전의 모습이었죠. 정욱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욱은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한 달 후 정욱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 정욱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과 충격적인 고백들을 겪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로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욱은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용서라는 게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니. 차라리 놓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녁 무렵 정욱은 혼자 텃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식 씨, 이제 진짜 끝이야. 당신이 남긴 상처들은 시간이 아물게 해줄 거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바람이 불어와 정옥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노식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텃밭에 상추를 하나 따서 입에 넣었어요. 싱그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명의 맛이었어요. 햇살이 텃밭 위로 따스하게 내려쬐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옥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정리가 필요했던 과거가 끝나고 이제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민의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